북한의 수도 평양. 유럽인들로 보이는 인파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기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몇 사람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기차에 올라타는데요. 이들은 북한 유일 러시아 대사관의 공관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내에서 최소한의 공관 직원만 남기고 자국민을 철수시킨 것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들을 북한에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북한 내부 사정과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사실상 북한에 주재하는 대부분 외국 공관들은 철수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러시아가 최소한의 공관 직원만 남겨둔 명령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북한 주재 러시아 공관에서 일해온 이들이라며 북한의 엄격한 국경 폐쇄로 2년 가까이 인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여러 외교관, 의사, 행정직원, 기술직원들이 떠났고 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았다며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러시아인 마을은 더 조용해졌다고 전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국가 운영이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전례 없이 엄격한 총체적 제한과 의약품을 포함한 생필품의 극심한 부족, 건강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부재한 상황을 모두가 용인하지는 못해 떠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서도 그나마 가장 살기 낫다는 평양마저 생필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자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도 막고 있고 순환 인력의 배치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탈북 외교관 출신의 고영환 전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외교단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고 전 부원장은 지금은 국경 봉쇄로 생필품 조달이 완전히 끊겨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평양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북한은 그나마 붙잡고 있던 러시아와도 거의 단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 외교관들은 현재 북한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면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으며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의미 있는 활동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란코프 교수는 북한과의 접촉은 거의 중단되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없으며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철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골치가 썩고 있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00%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양 주재 외국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고 사망자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고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북한 국가비상방역본부에서는 전국의 비상방역 강화에 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방역 강화 지시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 비루스와 관련한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여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방역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하는 것인데요. 또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5월 초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코로나 방역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어 주민들은 서로를 경계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체제를 떠받치는 당, 정, 군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이기 때문에 그들마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이는 북한 체제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해외 소식이 북한 내부에서 들리기 시작하며 북한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해외 뉴스와 북한 내 떠도는 소문 등을 담은 인쇄물들이 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지를 돈을 주고 사서 읽을 만큼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컸다고 전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던 병에 걸려 죽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살기 위한 탈북 시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보위부가 이를 불법 정치 행위로 간주하면서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회사 및 사진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열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쿠데타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기 힘드나 최근 김정은은 초호화 주택 건설을 위해 중국에 사들여 놓은 고급 자재를 밀무역선을 통해 급비 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밀무역선은 국제사회 감시를 피해 동양항에 선착하고 고급 자재를 7대의 차량에 실어 평양으로 운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달리던 차 한 대가 물자와 함께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현장에 있던 호위사령부는 해당 차량이 의도적 방화로 전소됐다고 판단하고 김정은에게 보고했는데요. 이를 쿠데타 전조로 간주한 김정은은 국가방역사령부 조사단을 내려보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데타 시도는 나라가 어려운데 김정은이 국민은 살피지 않고 사치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 보통강기슬개 초호화 주택 800호 건설을 위한 고급 자재들을 1호 물품으로 정하고 극비로 들여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전해지는데 여기서 1호 물품은 사치품을 뜻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 6년간 하사품 등 사치품을 사는데 40억 달러 하나로 4조 5,488억 원을 쓴 것으로 밝혀져 이에 북한 내부에 김정은과 반대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최근 김정은은 떨어지는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북한의 SLBM 책임자였던 이병철의 권한을 축소하고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우리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포조선소에서 심포급 잠수함과 수중사출 장비가 지속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징후를 파악한 미군 또한 탄도미사일의 전자신호와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RC-135S 코브라볼 등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여 동해상에서 북한 SLBM 발사 감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정확한 SLBM 타격 목표가 없는 것과 그저 도발적인 군사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무수한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이 운용하는 SLBM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마땅한 대응 무기 체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세계적으로 SLBM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LBM에는 SLBM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에 이르러 통용되는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SLBM에 대비해 여러 선진국의 기술이 접목된 SLBM을 개발하여 마지막 잠수함 발사 시험만 남은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개발 상태로 보며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 중 한 개가 개발되어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잠수함의 원자로를 탑재하여 핵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과 개발된 SLBM의 핵탄두를 장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얻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것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례가 트럼프 정부 시절 우리나라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자 미국 국회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군사력 증강에 동아시아의 균형을 깰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력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림팩 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독자분들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이라 보는데요. 우리나라 잠수함만 참가하면 항모전단이 고전할 뿐더러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림팩에서 잠수함 공격이 잠만경을 통해 사진을 찍는 것으로 피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탐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잠수함은 탐지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수함 운용 능력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 잠수함에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계속 위협적인 도발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도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핵무장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핵공격을 받을 위기에 있어도 이 입장이 유지가 될지 의심이 됩니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미국이 소련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위해 핵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서울이 공격받아도 우방국들이 도와줄 것인가는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 정부의 현명한 외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뤄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도 큰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